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의 답을 터득하다 아답터 채널의 민규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의 주요 모델 4가지 있었죠. DNN, CNN, RNN, 오토인코더 이렇게 4가지 모델이 기본적인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DNN과 CNN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RNN, 한국말로 하면 순환신경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순환신경망은 계층의 출력이 순환하며 시계열 정보에서 사용되는 신경망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라고 이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RNN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제가 2가지 문장을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문장은요. 이번 시험 1등 했네. 잘했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또 꼴찌했냐? 잘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잘했다가 둘 다 같은 단어일지라도 어때요? 위 문장은 칭찬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밑에 문장은 부정적이고 비꼬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죠. 즉 뭐냐면요. 시계열 데이터는요.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잘했다만 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앞에 문맥을 보고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는 문맥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여러 신경망 모델들을 가지고 이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 때 이 인풋이 시간 순서를 가진다라고 보고 지금 네트워크를 만들어 본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주어진 문장으로 보면 이번 시험 1등 했네. 잘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인풋이. 자, 그런데 이렇게 인풋이 들어오고 아웃풋이 나오는 형태의 신경망은 문맥을 가져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문맥을 가져올 수 있는 듯한 구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구조를 조금 보완을 해보고자 합니다. 문맥을 가져올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문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그럼 이전 노드에서 계산된 값이 다음 노드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전 노드에서 다시 계산된 값이 다음 노드에 반영이 되고, 즉 이전 노드의 결과가 다음 노드로 반영이 되는 문맥을 전달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신경망을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조금 더 간략하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노드가 있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이 있으면 얘를 순환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얘를 순환신경망,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H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히든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기존에는 노드에서 계산된 결과는 아웃풋이라고 불렀지만 여기서는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상태가 다음 노드에 들어가는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아웃풋으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다음 노드로 전달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스테이트, 상태라는 용어가 붙는 거고요. 얘는 지금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1층으로 구성했지만 딥 뉴럴 네트워크처럼 여러 개 층을 깊은 신경망으로 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은닉층 내에서의 전달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히든이란 용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RNN에서는 히든 스테이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요 내부 얘를 여태까지는 노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셀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인풋들이 다 더해지는 형태의 구조였다면은 지금 여기는 셀 내부가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하게 셀 내부가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RNN은 이런 식의 형태로 문맥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순환하는 구조이구나 라는 정도로 일단 개요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RNN의 유형입니다. 가장 간단한 유형은요. 일단 원투원 유형이 있어요. 얘는 하나의 인풋이 들어와서 하나의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죠.
얘는 어디에서 많이 사용을 할까요? 보통 단어의 1대1 대응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사과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인풋으로 들어왔으면요.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얘가 애플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면은 얘가 단어의 1대1 대응이 되는 모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투맨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얘는 하나의 인풋이 들어와서요. 여러 개의 아웃풋이 튀어나와요. 얘는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하냐면 이미지 캡셔닝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를 문장으로 바꿔줘요. 자,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산을 뛰어다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있는데 걔를 이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켜볼 거예요. 통과를 시킬 때 그 이미지를 바로 통과를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좀 응용을 해볼게요. 기존에 CNN 배웠죠? 이미지를요, CNN을 통과해서 특징만 추출을 합니다. 특징을 추출을 해서 여기에 이제 RNN 구조에, 원투매니 구조에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라고 했어요? 강아지가 산을 뛰어댕기는 이미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웃풋으로 이제 어떻게 튀어나와요? 강아지가 산을 뛰어다닌다 라는 식으로 아웃풋이 튀어나오는 이런 구조의 형태가 원투매니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 구조는요, 매니 투 원 구조가 있어요. 얘는 인풋이 여러 개 들어오고요, 아웃풋이 하나로 튀어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요,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 감정 분류라는 곳에서 많이 사용해요. 문장이 들어왔을 때 어떤 감정인지를 알려주는 네트워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한테 말 걸지 마 라는 문장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얘가 네트워크를 거치고 나면은 어떻게 튀어나와야 돼요? 짜증, 뭐 화남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이 들어왔을 때 감정 하나가 튀어나오는 형태가 바로 매니 투 원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조는요, 매니 투 매니 구조가 있어요. 얘는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문장을 문장으로 바꿔줘요. 자,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거치고 나면요, 번역이 돼야 되니까 I like apple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겠죠. 이게 바로 문장에서 문장으로 번역되는 기계 번역 형태의 매니 투 매니 모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을 사용해야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유형까지 봤으니까 이제 RNN의 그 셀 내부 구조에 따라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봐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RNN은요, 바닐라 RNN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는 RNN이에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가장 기본적인 아이스크림을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RNN도 가장 기본적인 RNN은 바닐라 RNN이다 라는 명칭이 붙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RNN 구조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그리는데 이 셀 내부, 이 셀 내부가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에 따라 복잡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퍼셉트론의 구조는 어때요? 들어오는 인풋들이 다 더해져서 활성함수를 씌워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퍼셉트론의 형태인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는 RNN이니까 들어오는 인풋, 지금 들어오는 인풋이 뭐예요? 이전 셀에서의 계산된 히든 스테이트와 현재의 인풋이 들어와서 더해진 다음에 활성함수가 씌워진 상태가 다시 다음 히든 스테이트로 결정되는 모델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는 바닐라 RNN 모델이 될 거고요. 가중치들이 있겠죠. 그러면 입력에 대한 인풋에 대한 가중치가 있을 거고요. 이전 스테이트, 이전 상태에 대한 가중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풋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주고 이전 히든 스테이트, 이전 상태에서 가중치를 곱해줘서 둘을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활성함수를 씌워주면 다음 히든 스테이트가 되겠죠. 이런 구조로 갔습니다.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 셀 내부 구조가 지금은 단순하니까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셀 내부가 더 복잡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얘를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즉 이전 상태,
그리고 인풋, 이전 상태와 인풋이 들어와서요. 들어와서 이 셀 내부 구조를 반영을 합니다. 이 셀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반영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둘을 더해줘서 활성함수를 씌워준 거죠. 그게 신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신규 상태가 되는 이런 형태로 수식을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반화를 시켜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RNN 구조를 봤는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여태까지 저랑 공부를 했으면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있어요? 웬만하면 활성함수 다 못 쓰라고 그랬어요. 렐루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왜 탄H를 쓰냐? 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요. 이전 상태를 가져와서 반영하는 구조로서 출력이 발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이전 상태를 가져와서 셀에 반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렐루가 있어요. 만약에 탄H가 아니라 렐루가 있습니다. 렐루가 있으면요. 양수인 부분은 자기 자신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그대로 튀어나와서 다시 가중치가 또 곱해져요. 그 다음에 또 양수이면요. 자기 자신이 또 튀어나와서 가중치가 또 곱해져요. 계속 자기 가중치가 계속 곱해집니다. 즉 값이 무한하게 커질 수가 있어요. 즉 출력이 발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활성함수로 렐루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활성함수로 사용했습니다. 자, 근데 하이퍼볼릭 탄젠트 활성함수를 사용하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 저랑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은 또 바로 튀어나오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기울기 소실 문제가 있죠. 근데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RNN에서는 무슨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장기 의존성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 의존성 문제는 뭐냐면요. 시계열 데이터에 다음 스텝이 길어질수록 앞의 정보가 뒤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제가 강의를 1강부터 지금 22강까지 찍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활성함수로 렐루를 RNN에서 사용하면 왜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튀어나오죠. 답이. 뭐라고 튀어나와요? 출력을 발산하니까요. 왜? 방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1강에서 배운 내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죠. 왜냐면 얘는 너무 먼 과거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즉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시계열 데이터는 과거의 먼 정보는 현재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장기 의존성 문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 의존성 문제는 지금 RNN이니까 제가 시계열 데이터니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장기 의존성 문제야 라는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뭐랑 같은 거냐면요. 기울기 소실 문제랑 같은 문제인 겁니다. 기울기 소실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얘도 결국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울기 소실이 지연은 되지만 해결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활성함수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안 쓰고 렐루를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셀 구조를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LSTM입니다. LSTM은요, 롱 숄트 텀 메모리의 약자고요.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내부 구조가 엄청 복잡한데 이 내부 구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내부 구조가 이렇게 복잡한 정도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존 바닐라 RNN에서는 히든 스테이트 하나만 아웃풋으로 나왔었는데 여기는 장기 상태, 롱텀 스테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상태, 쇼트텀 스테이트 두 개의 스테이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를 조금 더 간략하게 보면요. 이 부분을 톨겟 게이트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을 인풋 게이트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아웃풋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LSTM 내부가 뭐 시그모이드가 몇 개고 탄H가 몇 개고 어떻게 연산되고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LSTM은 이렇게 세 개의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기 상태와 단기 상태가 있다라는 이 큰 그림을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forget 게이트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어떤 정보를 버릴지 결정을 해요. 그리고 input 게이트는 어떤 정보를 저장할지 결정을 해요. 즉, 필요 없는 정보는 버리고 중요한 정보는 저장을 하는 것을 forget 게이트와 input 게이트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output 게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내보낼지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LSTM 내부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걸 조금 더 사람들이 단순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게 GRU입니다. GRU는 Gated Recurrent Unit이라고 부르고요. 내부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부 구조가 어떤 연산을 수행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보다는 이 부분은 reset 게이트고요. 이 부분은 update 게이트입니다. 즉, 두 개의 게이트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LSTM은 세 개의 게이트인데 GRU는 두 개의 게이트다. LSTM보다 간략한 구조를 갖는다 라는 거고요. 리셋 게이트는 과거의 정보를 리셋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업데이트 게이트는 과거와 현재의 정보 비율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가 중요할지 현재의 정보가 중요할지에 대한 비율을 결정해줘요. 그래서 LSTM과 GRU는 어때요? 바닐라 RNN의 장기 의존성 문제,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부 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STM이 좋냐, GRU가 좋냐,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론은 없어요. 어떤 게 좋을지는 써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맞는 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닐라 RNN과 LSTM, GRU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 더 봐볼게요. 바이디렉셔널 모델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문장 두 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나는 배가 너무 먹고 싶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나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을 보면 어때요? 이 배라는 단어를 어떤 배인지 결정을 하려면 문맥을 알아야 되는데 기존에 설명드린 RNN 구조에서는 문맥이 앞에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문맥을 전달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뒤에가 앞을 설명하는 구조죠. 그렇죠?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알려면은 뒤에를 알아야 돼요. 뒷문장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즉, 시계 데이터에서 문맥은요, 뒤에 있는 데이터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RNN 구조는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즉, 어때요? 과거가 미래로 문맥을 전달해주는 형태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에 대해서는 예측이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조를 더 가져주냐면요. 이런 반대 방향으로 문맥을 전달해주는 네트워크 구조를 한 번 더 연결을 해줘서 구성을 해줍니다. 순방향으로 연결된 구조가 포워드 레이어라고 부르고요. 역방향으로 연결된 레이어를 백워드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 양방향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해주는 게 바이디렉셔널 모델이고요. 얘를 바닐라 RNN, 일반적인 RNN에 적용을 하면은 바이 RNN이라고 부르고요. LSTM에 적용을 했으면 바이 LSTM, GRU에 적용을 했으면 바이 GRU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디렉셔널 모델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RNN의 주요 모델들과 유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RNN을 가지고 일단은 머신러닝 파트에서 우리가 배운 AR, MA, 아리마 모델 같은 게 있어요.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래서 기온이나 주가 데이터 같은 게 있으면요. 이런 AR, MA, 아리마 모델로 사용해서 분석을 해도 되지만 뭔가 복잡한 형태가 있다면 RNN을 통해서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RNN은 추가로 무엇도 할 수 있냐면요. 자연어 처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자연어 처리는 RNN으로는 분석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많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어 처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어 처리는 RNN을 배웠다고 RNN 구조에서 바로 적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간단한 문장 구조 같은 경우는 RNN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연어 처리는 오토 인코더까지 배우고 나서 오토 인코더에 확장된 모델을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 문장을 벡터로 바꾸는 이런 기법들 같은 것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가 오토 인코더까지 다음 시간에 오토 인코더까지 배우고 나면은 자연어 처리는 따로 강의를 할당을 해놓을 거예요. 그 강의에서 조금 더 제대로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오늘 배운 RNN은 이런 모델이 있고 이런 유형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오토 인코더는 이미 CNN에서 세그멘테이션에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은 있어요. 그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신경망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